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금을 받는 것은 기쁜데 세금을 떼고 배당금이 입금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적게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주식과 국내 종목을 투자하는 ETF이냐 아니면 해외 종목을 투자하는 ETF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에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 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에서 주는 분배금도 동일하게 소득세는 15.4%가 부과가 됩니다. 단 커버드 콜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ETF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분배금 전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종목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까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데 매매 차익까지 과세를 하니까요.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종목은 일반 종목과 ETF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배당금이나 분배금, 그리고 매매 차익까지 합산을 해서 1년에 총 얻은 수익에다가 22%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하지만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니까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 구조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플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SK텔레콤을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배당금이 총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금 15만 4천 원을 떼고 84만 6천 원만 배당금을 실제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세금 15만 4천 원을 어떻게 하면 내지 않을까 혹은 적게 낼 수 있을까 이걸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를 많이 받아서 1년에 세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서 나는 세금을 15.4%를 냈잖아요. 그런데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것은 건보료인데요.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건보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세금을 한 번만 정산을 해서 내면 되지만 건보료가 한 번 늘어나면 이게 매달 내는 게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가급적이면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게끔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1년에 2천만 원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건보료 기준으로 보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즉 나는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로 1년에 999만 원을 받았다면 나라에서 그래 너는 금융소득이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내야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 간당간당하게 넘기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금융소득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마지노선을 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세 가지로 부류를 구분을 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자이죠. 직장인은 딱 2천만 원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2천만 원,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도 2천만 원이니까요.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그냥 금융소득을 1년에 2천만 원 이하로 만든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플랜을 짜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되실 텐데 개인사업자는 웬만하면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건보료에 바로 합산이 되니까요. 금융소득 조금 더 받다가 건보료도 더 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천만 원 언더로 맞추시고요. 도저히 1천만 원 밑으로는 안 되겠다. 그럼 다음 구간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래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은 합산이 되지 않으니까요. 1천만 원은 어쩔 수 없이 넘겼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은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신 분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종합소득세도 내셔야 되니까요. 정말 웬만하면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언더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산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1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금융소득은 무조건 1천만 원 이하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금융소득이 더해지지 않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관련해서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그리고 건보료는 1천만 원만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0원이다.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물론 세전 기준이니까 실제 받은 돈으로 계산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세전으로 계산을 해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계좌가 있죠. ISA 계좌와 IRP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이런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ISA와 IRP 계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계좌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ISA나 IRP 잘 모르겠다 생각이 되면 이 영상을 댓글로 링크를 해둘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ISA나 IRP 계좌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계좌는 배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도는 200만 원인데 소득에 따라 한도를 400만 원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좌를 보유하는 기간을 통틀어서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을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3년 후에 계좌를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약할 때 세금을 한 번에 정산을 하는데 내가 받은 배당금이 비과세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9%만 과세하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세금은 9.9%만 내니까 약 5%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을 넘길 것 같은 분들은 무조건 이 계좌를 활용해서 금융소득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2천만 원을 넘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계좌는 3년 동안 가입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므로 배당주 투자를 하신다면 꼭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게 ISA 계좌입니다. 자, 두 번째는 IRP 계좌입니다. 연금저축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동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IRP 계좌는 저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좌는 연말정산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매년 1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면 소득에 따라 최소 13만 원부터 최대 16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적은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좌도 여기에서 받는 배당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전부 온전하게 받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처럼 해외 지수에 투자를 하는 국내 ETF는 매매 차익의 15.4% 세금을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 5.5%를 떼고 받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벌써 13% 정도 돌려받았고 이후에 받는 배당금도 세금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금소득세 5.5%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배당금은 아니고 은행 이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은행 예금을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만 65세가 넘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5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아예 내지를 않으니까요. 연세가 되는 분들은 예금을 가입하실 때
꼭 비과세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율과세 예금이라고 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농협에 가시면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금은 세금을 1.4%만 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14% 절세를 할 수가 있고 이 예금으로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SA 계좌처럼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이 예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가족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소득은 항상 1인당 계산됩니다.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 모두 각각 계산이 되니까요. 금융자산이 많을 것 같다면 나누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당금으로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주식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 배당금으로 1,500만 원씩 받겠죠.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건보료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도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와 나누어서도 금융소득이 각각 2천만 원 넘는다면 자녀까지 동원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건 내 거라고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재테크 멋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